네, 범죄 현장에서 과학수사관들이 수집한 물건들이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건 아니죠. 정확한 분석 과정을 거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의미 있는 증거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범행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은 증거에 얽힌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만월산 정상 등산로 옆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로 살해된 채 발견된 지난 200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의 소행이었을까요? 당시 이 산을 오르고 있던 부부 등산객이 유력한 용의자를 목격하기는 했습니다. 이 정상에 거의 도착할 무렵 이 등산객 부부 갑자기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요. 몇 분 뒤에 등산로에서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뭔가를 들고 있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곧바로 산을 내려갔고 부부는 곧바로 산 정상에서 숨진 피해 여성을 발견했죠. 목격자는 이 부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산비탈 배수로에서 빨래를 빨고 있는 이 남성을 봤다는 노숙자의 증언도 경찰이 확보를 했죠.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30대에서 40대 사이 보통 체격의 둥근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몽타주까지 만들어서 이 남성의 신병 확보에 주력했는데요.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고 시간만 야속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중년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범인,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의 범행을 입증해줄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고 그 증거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받기까지 왜 또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증거는 말한다 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는 우정열 차장이 말한 대로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추정한 용의자의 성별과 대략적인 나이입니다. 그런데 몽타주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효력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제 몽타주 같은 경우는 뭐 CCTV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용의자의 얼굴이라든지 이것을 특정하지 못할 때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범인의 특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가상 얼굴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것을 배포를 하고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이 이제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 3명의 그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몽타주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0년 이전까지는 손으로 몽타주를 그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999년부터는 한국형 몽타주 프로그램이 이제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6년 정도 지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처음에 이제 몽타주를 만든 것을 정확하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6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몽타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범행 장소가 산입니다. CCTV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맞죠. 거기에다가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네. 이것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이 경찰 추적이 두려웠습니다. 그럼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한다면 일단 CCTV가 없어야겠고 교통 관련 카메라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도보로 원래 범행 현장이 인천 남동구였는데 도보로 충남 천안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개월가량 노숙 생활을 하다가 또 도보로 전주까지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등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도주 행각을 벌였던 겁니다. 변호사님, 일단 범행 현장부터 살펴보죠. 범행 현장에 뭐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남아 있었나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담배였습니다. 담배. 예, 완전히 그 새 담배 두 가지가 버려져 있었는데. 꽁초가 아니라 새 담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팔리던 로저 담배였는데, 그래서 이 담배 이름을 따서 이 로저 담배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담배를 분석해 보니까 특이한 게 한 가치에는 피해자의 타액이 묻어 있었고요. 또 한 가치에는 신원 미상의 남성의 타액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금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우지 않은 담배 2개 하나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나왔고요. 또 다른 DNA의 주인이 범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DNA의 주인공은 끝내 못 찾은 건가요? 찾은 건가요? 당시에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해당 DNA와 일치하는 사람들을 찾아봤을 때는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4년 뒤에는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간 경찰이 이제 수감자들, 강력범죄 수감자라든지 아니면 성범죄 수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범인들의 DNA를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4년 뒤에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빠지면서 미제 강력 사건을 재조사한 경찰이 혹시 새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서 돌려본 거예요. 그런데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50대 남성의 유전자랑 일치를 했는데요. 출소를 한 1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정밀 감정을 했는데 맞다. 이 전주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던 이 남성의 것과 맞다. DNA가 담배에서 나온 DNA가 맞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경찰이 이 부분에는 의존하지 않고 또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교도소에 있던 남성, 50대 남성 권모 씨인데 권모 씨가 자주 찾아갔던 담배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맞다. 이 담배 권 씨가 평소에 즐겨 피우던 담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권 씨를 점점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게 됐죠. 일단 늦었지만 참 다행이네요.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50대 권모 씨. 왜 복역을 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담배에 있었던 유전자와 일치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감자의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전과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고요. 그 원인이 바로 절도와 성폭행으로 수감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9년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니까 즉 2014년에 끝나는 거죠, 복역이. 근데 이 당시가 2012년 9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봤어도 이미 출소한 이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찾기가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아직은 복역한 상태였던 그러니까 거죠. 누군지는 알아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될 수 있었던 있던 거군요. 거죠. 교수님, 이 남자 자백했나요? 예상하는 대로 만약에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뭐 사건 같은 게 해결이 쉽겠죠. 당연히 자백을 안 했습니다. 전혀 자기는 뭐 천안에서 노숙을 하면서 뭐 전주에 갔다. 그 2008년 8월 10일 이후는 인천 지역에 가본 적도 없고 만월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통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런 범인들이 바로 살인 사건이 직후에 다른 조금 그 경미한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로 몸을 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수법들이에요. 일부러요? 그렇죠. 그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더들강 여고생 뭐 사건이라든가 그 기타 여러 사건들도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는 바로 경미한 사건을 저지르고 교도소로 몸을 피하니까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바깥에서 추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에 그 이 대검에서 유전자 감식 부서에서 이 그 같이 대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운이 좋게 잡은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 남성은 분명히 담배에 자신의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우연히 자신의 타액이 묻은 담배가 그냥 현장에 떨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우연치고는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직접 증거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범행 현장에 담배 두 가치가 있었고 하나는 피해자고 하나는 이 남성의 DNA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 피해자의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겁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뭐 흉기와 함께 진술도 있었고 뭐 다 같이 모아졌을 때에는 있을지 몰라도 이 당시에는 이 타액이 묻어있는 담배만으로는 애매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범인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뭐 다른 사람의 뭐 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담배꽁초가 붙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도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직접 증거가 그러니까 아니니까요. 직접 증거가 되기가 굉장히 애매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증거는요. 살해 현장에만 있었던 담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해 현장과 조금 떨어져 있는 배수로에서 동일한 종류의 담배갑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로즈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로즈라고 한 담배가 약간 이렇게 그 좀 얇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종류의 담배곽이 그 근처에서 나왔다. 특히 이제 노숙자가 그 근처에서 뭐 몸을 뭐 여러 가지 뭐 씹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남성이 범행을 하고 난 뒤에 배수로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범행 도구라든가 소지품을 거기에다가 버렸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담배꽁초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고 어떤 저항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보강을 해줄 수 있는 담배각이 바로 그 근처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일단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계속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은 용의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진 않았고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종호 형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는 여기 전혀 관계 없다. 라고 계속 주장했었거든. 자기는 간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천안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전라도 쪽에 내려가서 거기 절도를 해요. 절도를 하면서 어설프게 했어요. 일부러 흔적을 많이 남겨. 그리고 나중에 잡히더라도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죄를 진 거예요. 오전을 찾아. 그럼 이제 어떡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이 배수로 주변에서 발견됐던 게 담뱃값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흉기와 흉기를 싼 일종의 집, 흉기를 넣는 집이 있었는데 그게 뭘로 만들었냐면 다이어리를 찢어서 만든 흉기를 넣는 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 권 씨의 영침을, 그러니까 이제 수감될 때 자신의 개인 물품을 맡겨놓잖아요. 그 영치물을 확인했는데 그 영치물에 쓰인 종이, 그 영치물 다이어리의 종이 재질, 크기, 그리고 어떤 메모지의 형식 같은 게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 수감자가 영치해놓은 다이어리에서 찢긴 종이가 흉기를 감싸는 데 쓰인 종이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다이어리가 찢긴 게 1월부터 12월 중에 12월에 해당되는 장이 찢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흉기를 싸는데 쓰였던 다이어리 종이도 공교롭게도 12월치였고요. 그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글씨체도 영치물 다이어리와 한 장 찢긴 다이어리의 글씨체가 유사해 보이면서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권 씨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찰은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찢긴 부분도 연관성이 있고요. 하지만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2008년 8월경에 집을 나오면서 이 딸이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주소를 적으면서 잘못 적어서 한 장을 찢은 게 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찢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 담배랑 비슷해요. 일단 나는 찢은 적이 없고 설사 내가 찢은 그 한 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장이 왜 흉기에 감싸져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범인은 누군가 자신의 다이어리를 찢어서 범행 도구를 감쌌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자신의 타액을 묻혀서 범행 현장에 놓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글쎄요. 근데 이게 또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직접 증거는 못 되는데 간접 증거 정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만 따지면 누군가가 내 다이어리를 찢어서 칼집으로 만들어 썼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거들을 보면 이 사람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가 둘 이상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의 타액이 묻은 담배 꽁초 현장에 버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합쳐지면 이 사람이 과연 현장에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 그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군요. 확률이 급속도로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네.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글씨체의 필적 감정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영치물에 있던 다이어리의 필적, 그리고 흉기를 감싼 데 쓰이는 다이어리에 쓰여져 있던 필적이 동일한 사람의 것으로 일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증거들은 점점 용의자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 인천에서 전주교도소로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힘든 수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이어리를 우리도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담배꽁초하고. 용의자는 동일한 전과도 하나 있었어요. 주변의 산에서 강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돈 뺏고 한 건이 딱 있었던 거예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갔는데 모든 증거라든가 모든 것은 그 범인을 향한 그게 다 이 화살이 다 가 있었어요. 근데 화살이 오는 범인만 그때 당시 그 용의자만 나는 아니다라고 했거든. 나는 아니다. 그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네가 범인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았거든.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드러난 게 범인이 이전에 유사한 전과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1989년에도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고요. 1995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그리고 97년 2년 뒤에도 또다시 강도강간죄랑 특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유사한 범행이 많은 것도 그렇고 이번에 중년의 여성, 그 산 정상에서 살해당한 여성처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 저질러 왔다. 이 부분도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이었죠. 출소를 1년 앞두고 살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수감자 권모 씨. 일단 차고 넘치는 간접 증거만으로 법정에 다시 서게 됐는데 변호사님, 1심에서 어떤 선고가 나왔나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수감 중에 재판정에 섰는데요. 하지만 1심 법원은 살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또 타액이 묻은 담배가 범행과는 무관하게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범인이라고 단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거군요. 예, 굉장히 이제 1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한 건데요. 유죄로 하려면 그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서 유죄 쪽으로 조금 더 간다 이런 유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죄로 할 만한 확신이 들었을 때 유죄로 판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까지 돼야 된다라는 기준인데 말하자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죄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듯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증거에 가까운 것이 현장에 떨어진 담배인데 그 담배 모두 타액 DNA인데 그것이 꼭 이 피고인이 범행을 하다가 떨어뜨린 거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 다른 경위로 어떻게 우연히 떨어져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1%의 가능성도 예. 무죄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무죄가 되는 거군요. 예, 그 가능성 때문에 결국 무죄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오정열 차장? 검찰이 즉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쟁점은 정말 그 담배가 누군가 일부러 권 씨의 침을 묻힌 다음에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이 가능성을 사실은 배제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재판부가 경찰과 함께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게 됐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새로 발견된 사실이 뭐냐면 범행이 있기 8일 전부터 이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슬도 내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떨어뜨려 놓은 증거라면 비를 맞거나 네. 이슬을 맞아서 젖었을 거고 담배는 젖으면 이 갈색의 타르가 새어나오면서 색깔이 변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경찰이 수거했던 담배는 변색돼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 말라있는 새 담배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담배가 바로 사건 당일 범행이 일어난 그 순간에 떨어졌던 담배라고 확신을 했고요. 게다가 이 같은 담배에서 두 가지의 담배에서 하나는 피해자, 하나는 피의자의 DNA가 나왔으니까 이건 용의자인 권 씨가 함께 피해자와 범행 당일 그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를 의미한다고 봤고요. 부가적으로 발견됐던 그 종이 흉기집이 영치물 다이어리와 일치한다. 그 종이의 속지와 일치한다는 점도 유죄를 인정하는데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간접 증거가 근데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은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요. 현장에 떨어져 있던 범행을 하면서 떨인 것으로 보이는 담배 피고인의 DNA가 검출이 됐고 또 담배과기 현장에서 근처에 가까운 데서 버려진 게 발견됐고 그다음에 목격자가 있었고요. 또 다이어리 속지에서 뜯어낸 것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종이 그 칼집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피고인의 무수한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보건대 이 사람의 범행은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에서도 20년이 확정됐습니다. 6년 만에 법의 심판대를 서게 된 인천 등산객 살인 사건. 무죄로 풀려날 뻔한 피고인이 간접 증거들이 인정돼서 결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